지난 7월 30일 미국 월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AI계의 노스트라다무스로 불리던 24살 청년이 투자자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의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이번 달에 저희가 여러분을 실망시켜드렸습니다. 한 달 만에 날린 돈, 무려 원금의 67%, 원래 4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2조 원까지 불어났던 펀드가 단 3주 만에 100억 달러, 약 14조 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사라진 돈만 3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8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청년이 이 편지를 보낸 장소입니다. 그는 캘리포니아 해변 마을에서 자신의 결혼식 전야 파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마진콜을 막기 위해 월가에서 가장 무서운 트레이더들과 자정 넘게 통화를 돌리면서도 며칠 뒤에는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렸죠. 이 사람의 이름은 레오폴드 아센브레너. 오늘은 그가 어떻게 월가의 신흥 천재로 떠올랐다가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졌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 주식시장, 특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투자하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사건이 터진 그날 밤으로 가보겠습니다. 7월 29일 아셴브레너는 마진콜을 막기 위해 월가에서 가장 공격적인 트레이딩 회사들에 전화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마진콜이라는 건 쉽게 말해 빚을 내서 투자했는데 그 투자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 증권사가 담보를 더 채워 넣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담보를 못 채우면 증권사가 강제로 자산을 팔아버립니다. 협상은 자정을 훌쩍 넘겨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협상에 깊이 관여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헤지펀드 업계의 전설 켄 그리핀입니다. 시타델이라는 초대형 헤지펀드를 이끄는 인물이죠. 다음날 새벽 결국 시타델이 이 거래를 따냅니다.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7월 초까지만 해도 450억 달러였던 이 펀드의 자산은 이 사건을 거치며 약 100억 달러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시타델은 아셴브레너의 상장 주식 포트폴리오 약 160억 달러어치를 시장가보다 10% 정도 할인된 가격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쪽이 손해를 보는 건 어느 시장에서나 마찬가지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펀드가 완전히 문을 닫은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장 주식만 시타델에 넘겼을 뿐 엔트로픽 같은 비상장 기업 지분은 그대로 들고 있습니다. 특히 엔트로픽 지분 가치만 약 50억 달러로 평가되는데 이 회사는 최근 기업 가치 9,650억 달러로 평가받았고 올해 안에 상장까지 검토되고 있다고 하니 이 지분이 나중에 손실을 상당 부분 메워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실제로 펀드는 참사를 겪고도 올해 누적 수익률은 여전히 80% 안팎 플러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소용돌이 속에서도 그의 결혼식은 예정대로 지난 8월 1일 열렸습니다. 신부는 아비탈 발윗, 엔트로픽 최고 경영자 다리오 아모데이의 비서실장입니다. 두 사람은 예전에 FTX의 자선 부문에서 함께 일하다 만난 사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대체 이 청년은 누구고 어쩌다 62조 원짜리 펀드를 굴리게 됐을까요? 독일에서 태어난 레오폴드 아셴브레너는 어릴 때부터 수학과 컴퓨터 과학에서 부각을 나타낸 영재였습니다. 미국 컬럼비아대에 진학해 19세라는 어린 나이에 경제학과 수학통계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대학 시절엔 효과적 이타주의라는 철학 운동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창업이나 투자로 최대한 많은 돈을 벌어서 인류를 위해 써야 한다는 실리콘밸리 일부에서 크게 유행했던 사고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인맥이 이후 그의 커리어를 결정짓는 파이프라인이 됩니다. 졸업 후 예일 로스쿨 진학이라는 안전한 길 대신 같은 철학을 믿었던 샘 뱅크먼 프리드가 이끄는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자산 부문에 합류합니다. 하지만 그해 말 FTX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기 사건으로 파산하면서 그는 회사를 떠나게 되죠. 이듬해인 2023년 그는 오픈 AI에 입사합니다. AI가 인류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통제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슈퍼 얼라인먼트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4월 그는 갑자기 해고당합니다. 회사 측은 기밀 정보를 부적절하게 공유했다는 이유를 댔지만 정작 본인은 회사 보안이 외국의 스파이 활동, 특히 중국을 막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경고했기 때문에 쫓겨났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이 해고가 오히려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해고 두 달 뒤인 2024년 6월, 그는 상황인식, 향후 10년이라는 165쪽짜리 에세이를 온라인에 공개합니다. 오픈 AI 재직하던 시절부터 써오던 글이었죠. 이 글에서 그는 초지능 AI가 2027년까지 등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각국 정부가 그 속도를 심각하게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AI 발전의 진짜 병목은 반도체, 전력, 데이터 센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에세이는 곧바로 실리콘밸리의 필독서가 됩니다. 그는 이 글에서 아예 한 발 더 나아가 이런 흐름에 투자하는 펀드를 직접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엄청난 돈이 그에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2024년 7월 그는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라는 헤지펀드를 출범시킵니다. 이때 모인 초기 자금이 약 2억 2,500만 달러. 스트라이프의 공동 창업자인 홀리슨 형제,
기터브 전 CEO, 넷 프리드먼, 투자자 데니얼 그로스 같은 실리콘밸리 거물들이 초기 투자자로 참여했습니다. 여기에 피터 틸의 헤지펀드 출신인 칼 슐먼이 공동 설립자로 합류해 전문성을 더했고, 유명 투자 컨퍼런스를 조직해온 그레이엄 덩컨이 고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유명 팟캐스터 팀 페리스는 그를 두고 AI계의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부르며 그의 논문이 예지력에 매우 가깝다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자들의 기대는 실제로 현실이 됩니다.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최소 투자 금액이 2,500만 달러에 달했는데도 상당수 투자자들이 수년간 자금을 묶어두는 데 동의했고, 심지어 외부 운용사에는 좀처럼 돈을 맡기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대형 퀀트 회사 제인 스트리트까지 이 펀드에 출자했습니다. 성과는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2025년 한 해 수수료를 떼고도 20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5월까지 누적으로는 270%, 펀드 설립 이후로는 1000%가 넘는 수익률이 보도됐습니다. 심지어 7월 24일자 투자자 서한에는 6월 말 기준 1년 수익률 439%, 설립 이후 누적 1551%라는 숫자까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성적표를 보고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운용 자산은 순식간에 450억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이 펀드를 실제로 굴리던 인력은 투자 전문가 7명, 전체 직원을 다 합쳐도 20명 남짓이었습니다. 62조 원을 굴리는 조직치고는, 그것도 실전 트레이딩 경험이 전무했던 20대 청년이 이끄는 조직치고는 이례적으로 단출한 규모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나중에 벌어질 참사의 씨앗이 이미 뿌려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펀드가 왜 단 한 달 만에 무너졌을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의 투자 전략은 이른바 하드웨어 롱, 소프트웨어 숏 전략이었습니다.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AI 붐의 수혜를 볼 반도체, 데이터 센터, 전력 관련 기업 주식은 사들이고, 반대로 AI에 밀려날 것으로 본 소프트웨어 기업 주식은 빌려서 미리 팔아버리는 방식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이게 꽤 안전한 전략입니다.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든 한쪽에서 손실이 나면 다른 쪽에서 이익이 나면서 서로 상쇄되기 때문이죠. 이걸 해지, 즉 위험 회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지난 7월 이 이론이 벽면으로 무너졌습니다. 그걸 롱으로 보유하던 네비우스, 블룸에너지, 샌디스크, 코어위브, 샤론 AI, 아이렌 같은 종목들이 최근 고점 대비 50에서 78%까지 폭락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그가 숏으로 걸었던 어도비 같은 소프트웨어 주식은 오히려 급등했습니다. 롱도 지고 숏도 진 겁니다. 해지가 해지 역할을 전혀 못하면서 손실이 상쇄되기는커녕 오히려 두 배로 불어난 셈입니다. 여기에 결정타를 날린 게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그는 최대 400%, 그러니까 자기 돈의 4배에 달하는 빚을 내서 투자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치고도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포트폴리오 가치가 떨어지자 자기 자본이라는 완충 장치가 순식간에 얇아졌습니다. 그러자 프라임 브로커, 즉 해치펀드의 돈과 주식을 빌려주는 증권사들이 담보를 더 채워 넣으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현금을 마련하려면 떨어지고 있는 주식을 더 팔아야 했고, 그 매도가 다시 주가를 더 끌어내려 또 다른 마진콜을 부르는 이른바 비레버리징의 악순환에 빠진 겁니다. 한 매체는 이 상황을 두고 이런 시장에서 사람들은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고 일부 기업이 안겨줄 수 있는 큰 수익에 현혹된다며 위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분산 투자가 이름뿐이었다는 점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이 펀드가 보유한 종목은 42개, 평가액은 약 137억 달러였습니다. 종목 숫자만 보면 꽤 분산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무게가 극단적으로 한쪽에 쏠려 있었던 겁니다. 주요 보유 종목이 네비우스 그룹, 샌디스크, 마이크론, 코어위브 하나같이 AI 인프라 관련 기업 일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은 공교롭게도 7월 한 달 동안 나란히 35% 넘게 빠졌습니다. 42개 종목에 나눠 담았다고는 하지만 결국 하나의 테마, 하나의 방향에 올인한 것이나 다름없었던 셈이죠. 여기에 지난 7월 10일 나스닥에 상장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권, 즉 ADR도 그의 보유 목록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한 월가 임원은 이 사태를 두고 파이낸셜 타임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진짜 문제는 어떻게 개인적 경험도 없고 인프라도 없는 어린애한테 그렇게 많은 돈을 맡기고 또 그렇게 많은 돈을 빌려줄 수 있었느냐는 것이다. 세 번째 이유는 조금 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의 포지션이 시장 전체에 낱낱이 공개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미국은 상장 주식을 1억 달러 이상 운용하는 기관에 대해 분기마다 보유 내역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13F 공시라는 제도입니다. 펀드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이 펀드의 포트폴리오는 분기마다 전 세계에 낱낱이 공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 공시를 지켜보는 게 그의 팬이나 추종자들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주요 헤지펀드들과 여러 회사의 트레이더들이 이 펀드의 익스포저 정보, 그러니까 어떤 종목에 물려 있는지를 서로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아셴브레너가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결국 포지션을 팔 수밖에 없을 거라는 데 베팅해 그가 주력으로 들고 있던 종목들을 미리 공매도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경쟁사들의 이런 공매도 공세가 그의 포트폴리오를 더욱 짓눌렀습니다. 한 매체는 이 상황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시장은 펀드의 아이디어가 영리한지 따지지 않았다. 그저 누가 먼저 팔아야 하는지에만 관심을 기울였다. 아무리 똑똑한 투자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도 그것만으로 투자에 성공하는 건 아니라는 냉정한 현실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자, 그럼 이 사건이 라메나라 이야기로만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국내 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두고 한국 주식시장에도 교훈이 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과도한 레버리지 사용, 예측 가능한 국민연금의 포지셔닝,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된 거래 패턴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과 한국 시장의 연결고리는 생각보다 직접적입니다. 아셴브레너가 시타델에 넘긴 포지션 중에는 SK하이닉스 ADR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상장 주식을 시타델에 넘긴 날 그의 포트폴리오에 담겨있던 주식들이 오히려 급등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강제 매도라는 최악의 악재가 해소되자 시장이 안도한 겁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다음날 국내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급등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아셴브레너의 파산과 시타델의 투입이 오히려 AI 거품의 바닥을 암시하는 긍정적인 움직임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강제 매도 물량이 시장에다 풀리고 나면 더 이상 팔 사람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이번 사건에서 가장 뼈아픈 대목은 마지막에 나온 한 증권가 관계자의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짜 실패는 그와 같은 포지션에서 레버리지를 사용하다 손실난 개인 투자자다.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아셴브레너 본인은 사업이 망하지 않았습니다. 펀드도 청산되지 않았고 엔트로픽이라는 알짜 비상장 지분도 여전히 갖고 있고 결혼식도 예정대로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은 종목을 그것도 레버리지까지 따랐으며 추격 매수했던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어떨까요? 이들에게는 되돌릴 기회조차 없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24살 청년이 165쪽짜리 에세이 하나로 실리콘밸리의 예언가로 떠올랐고 그 명성을 등에 업고 2년 만에 62조 원을 굴리는 헤지펀드 매니저가 됐습니다. 그리고 단 한 달 만에 그 돈의 4분의 3 이상을 날렸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아무리 확신에 찬 투자 아이디어라도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쓰면 시장은 냉정하게 응징한다는 것. 둘째, 종목 개수가 많다고 진짜 분산 투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것. 방향이 같으면 42개든 100개든 결국 하나의 베팅일 뿐입니다. 셋째, 내 포지션이 시장에다 노출되는 순간 아무리 똑똑한 전략도 경쟁자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젊음과 확신, 화려한 경력이 곧 투자 실력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냉정한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종목에 얼마만큼의 확신을 갖고 얼마나 많은 빚을 내서 투자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한 번쯤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